네, 성주설, 양산설, 전국의 설설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후보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이죠. 조금 전에 경북, 성주가 가장 유력하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국방부에서 확인한 공식 사실입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에 발표한다. 제 군 관계자에 물어볼 때 다음 주에 발표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발표다. 이미 입지는 선정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성주설이 도는 뭐 유력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저기 성주에 지금 사드 때문에 우선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네네. 군사기밀이 너무 많이 공개되는 것 같아요. 네. 할 수 없이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도 네네. 몰랐는데 북한군이 전투기가 날라오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미사일을 쏴서 잡습니다. 그렇죠. 그 미사일 중에 나이키 미사일이 있고요. 그건 굉장히 네. 구식이고 그다음 네. 짧은 단계로 쏘는 게 호크라고 하는 호크 미사일. 호크 네. 미사일 기지가 있고 그건 서울 주변에도 많습니다. 호크 미사일 기지가 성주에 네. 있습니다. 네. 그 기지에다가 사드도 결국 호크랑 같은 계열의 미사일이니까 방공교탄사령부가 운영하고 네. 거기다 배치한다. 그런 설이 지금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미사일 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게 큰 부담이 없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한국 공군 기지가 주둔하는 곳이고 경북 성주에 설치할 경우에 사드 포대를 배치할 경우에 한반도 전체 방어가 가능하다. 네. 우리가 이제 사드를 배치했을 경우에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늘어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김종훈 시장 맞습니까? 네, 일단은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중국의 반발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칠곡보다는 북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일단 아래쪽에 있음으로써 북한의 SLBM을 잠수함이 네. 뭐 완전히 경상도까지 내려오면은 그건 사드 레이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강원도 정도만 내려와도 사드 레이더에 포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경북 성주가 상당히 유력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경북 성주에서는 얼마 어제 이 비슷한 얘기가 돌았나 봅니다. 이미 어제 성주에서는 군수가 삭발을 하는 등 상당히 반발이 심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성주 읍내 지척에 위치한 성산포대로 인하여 많은 재산적 손실을 묵묵히 감내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해 왔음에도 생존급 위협과 동시에 사드 배치 시에 참에 존립이 위태로운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은 분명한다. 2016년 7월 11일 생존급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성주 군수는 반대의 어떤 집회를 연 거고요. 어제 칠곡 군수가 삭발식을 감행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 일부 조간신문에 보면 또 경남 양산이 또 사드 포대 배치 지역으로 상당히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보도들이요. 네. 정보가 새서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전후방 각지에 가보면 산에 우리 공군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레이더 사이트, 미사일 기지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올 거다 하고 서로 지레짐작해서 한 걸로 보여요. 지금 정보가 샌 거는 없고요. 네. 그렇군요. 네, 구자욱 차장. 오늘 국회 국방위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가 이제 있습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방부로부터는 이제 어떤 통보를 받았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이니까 네. 가장 신속한 정보를 받았을 것 그렇겠죠. 같아서 아무래도 정보가 물어보니까 있으면. 네. 국방부에서 발표하기는 수주 내에 발표를 할 것이다. 수주 내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는 늦어도 이달이 가기 전에는 발표를 할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국방부가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각 지역마다 이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러저러한 이유로 올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뭐 양산이다, 성주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국방부에서 사실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사드 배치를 한 것이 맞느냐 아니면 배치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찬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양산이냐 성주냐 네. 이런 이제 지역적인 그러니까 이제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네.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 이제 논점이 좀 이렇게 바뀐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산과 성주 중에 두 군데 중에 하나 이렇게 좁혀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김정호 시장님? 글쎄요, 전부 다 이게 추정이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 뭐 두 개로 좁혀졌다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양산에 배치하게 되면은 네. 현재 미국이 가장 방어해야 될 장소가 바로 평택인데 네. 양산에 만약에 미사일이 소재하게 되면은
평택을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되는군요. 양산은 좀 가능성이 좀 낮다 생각이 되고 그렇죠. 양산은 경북 성주에 비해서 95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쪽으로 위치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 대신 양산에 있으면은 SLBM을 막아내는 데는 뭐 상당히 그렇죠. 유리할 수 밑으로 있죠. 들어오는 것. 네, 이런 부분을 유리할 수 방어하기 되는 여기가 유리하고 평택이나 미군기지, 그다음에 수도권까지 막는 데는 성주가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군데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을까요? 아니, 무기라고 하는 건 싸우기 위해서 배치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싸우기 좋은 자리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주에서 저러는 거, 칠곡에서 저러는 거 쭉 보면서 제가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임진왜란 때 저쪽에서 의병 활동들이 어땠나 하고 살펴봤어요. 활발한 지역 아니었습니까, 가장? 좀 활발했죠. 합천 네. 쪽에서.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최초의 의병이 일어났던 지역이고 애국심이 강한 지역인데 지금 북한 핵 위협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네네. 이 천성산 같은 데서는 뭐 스님들이 반대하시는데 임진왜란 때는 그분들이 승병을 만들었던 분은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이렇게 삭발을 하고 그러지 마시고 네. 그 반대로 하는 의연함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지도를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얘기하셨듯이 경북 성주, 사드 포대 배치가 유력하다고 얘기하는 경북 성주입니다. 그리고 경남 양산, 이곳 역시 사드 배치가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인데 떨어져 있는 거리는 95km 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방에서 오는 SLBM은 경남 양산에서 방어하기에 유리하고 평택이나 서울까지 방어하려면 성주로 가야 된다. 근데 2003년에 공군 레이더 기지가 철수를 했거든요.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 저 각 해안에 가보면은 여러 산들에 네네. 해안 레이더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 비행기들이 바로 북쪽에서 넘어오게 되면 우리 레이더에 다 걸리니까 동해나 서해 쪽으로 낮게 침투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배에서도 배로 침투도 하기 때문에 우리 곳곳에 산에 저런 게 있는데 지금 동해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에 상당히 좋은 레이더 사이트를 배치했기 때문에 양산이 필요가 없어서 철수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알아볼 수는 있는데 네. 너무 자꾸 기물을 노출하는 것 같아서 지금 어쨌든 네. 저쪽은 비어있는 기지인데 저쪽 지금 분들이 등산을 하시면서 네. 뭐 조금 알려져 있던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정차장. 예, 공군 레이더 기지가 이게 철수한 시점이요. 네네. 그 당시에 이 대구와 양산, 부산을 잇는 이 고속철도 공사가 이게 예정됐던 지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당시에 이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천성산에 그 터널을 뚫어야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됐군요. 이 터널을 뚫는 것을 이렇게 반대했던 스님이 있었죠. 네, 지율수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지율스님이 아주 뭐 최장기간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2003년 상황을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공군 레이더 기지는 철수를 했고 또 이 그 고속철도를 공사하는 것을 이제 막는 일이 천성산에 있었는데 그렇죠. 다시 이제 그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그 경남 그 양산에서는 이게 반핵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 반대 운동이 굉장히 좀 크게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미 2003년에 어떤 정부 시책에 상당히 반대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장소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사드를 배치한다. 그럼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양산에 이제 이 주재하는 그 기자한테 그 물어보니까요. 네네. 여론을 물어보니까 네. 그쪽에 이제 반핵 단체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서 벌써부터 이렇게 반대 운동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 네. 논리는 이겁니다. 천성산에서 이 기장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까지 직선거리로 15km에서 20k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쪽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가 되게 되면 네. 오히려 북한의 어떤 공격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한반도를 지키려다가 한반도가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일부 신문에 보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죠. 통일부 장관이 사드에 반대하는 논리를 조목조목 들었습니다. 자, 일개포대로 과연 몇 발의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느냐. 북한 미사일이 1000개나 되는데 사드 48발 가지고 과연 우리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종원 의원 네. 반박을 좀 해주시죠. 반박이 아니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설명을 48발로 이북이 쏜 미사일 48발 막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48발이어도 막아낼 것 같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 나눠서 24발밖에 못 막습니다. 네. 패트리어트 팩3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두 발이 거의 동시에 올라갑니다. 한 타겟에 대해서. 그래서 48발을 탑재하지만 실제로 타겟은 24발밖에 못 잡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가끔 쓰는 말 중에 견문 발검이란 말을 쓰는데 모기가 나타나서 모기 잡으려고 이 보건 뽑는 사람 봤어요? 모기 잡을 때는 파리채를 뽑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이 뭐 1000발 미만이 있습니다.
대충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이 값비싼 사드로 잡는다고 생각하면요 전형적인 견문 발검입니다. 네. 그래서 싸구려 무기는 우리도 아주 싼 무기로 잡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표적에 대해서 어떤 미사일로 어떤 공군기로 때린다는 그 할당은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이종석 장관께서는 1000발을 다 사드로 잡는다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이 네. 이동식 발사대가 있죠. 이동식 발사대에서 한 번을 쏜 다음에 다시 재장전하는데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네네. 그 시간이면 충분히 우리 공군기가 네. 위치를 타격할 수도 있고 아, 우리가 그렇군요. 네. 지대지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1000발 다 전체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첫 발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네. 아마 무수단 가지고 우리 서울을 우리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발사대가 한 100여 대 정도가 스커드나 노동을 우리 쏘게 되는데 네네. 그것만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되니까 네. 일단은 아쉬운 대로 사드 48발 가지고 부족하긴 하지만 네. 앞으로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AMCM이라 해서 네. 미들 레인지 서비스 투 에어 미사일을 좀 네. 개발 중에 있고 벌써 철매투라 해가지고 벌써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롱셈이라 해가지고 LSM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 이런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은 북한의 네. 미사일을 막 싼 값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논리로 하기엔 너무나 좀 이렇게 초라하고 네. 억지 입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사드 포대에서, 이게 사드 포대죠. 포대에서 각 8발씩 6개의 포대가 발사를 하게 되면 48발인데 한 번을 발사하고 나면 다시 재장전하는데 30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다시 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아까 그 같은 얘기입니다. 네네. 우선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대 얘기할 때 TEL, 텔이라고 많이 나왔어요. 네, 이동식 발사대를 말씀하셨죠. 저기 저 발사대 저 차량의 화면에 있는 저게 바로 텔입니다. 네, 이거죠. 그게 네. 그게 네. 뭔가 하면 T는 트랜스포트, 수송한다는 뜻이고 네네. E는 이렉션, 네네. 딱 세운다는 뜻이고 세우고, 네. 론치, 그 약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도 저 텔이 있고 이북도 저런 텔이 있는데 네네. 저 아까 말한 대로 저기서는 48발이 날아가지만 24개의 표적만 잡습니다. 그러고 나면 재충전하는데 재장전 30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네네. 정확한 거는 지금 사드는 미국의 일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금방 김정곤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철매가 아마 지금 천궁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네네. 시점 배치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리 현무2가 있어갖고 저쪽에서 발사를 시작하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수백 발이 동시에 날아가서 때릴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대구에서 나가라고 하는 K2 기지에서 F-15K 전투기가 한 6톤 내지 8톤의 여러 가지 미사일과 폭탄을 싣고 날아가서 초토화시킬 겁니다. 그다음에 네네. 우리 뭐 KF-16이라든지 또 F-16 PB 이런 것들 한 거의 200여 대 가까이 되는 전투기가 떠올라서 북한을 때리기 때문에 저들이 갖고 있는 1000여 발이 다 날아오는 게 아니라 초기에 날아오는 거는 사드나 팩스리로 잡아내고 그 다음 쏘려고 하는 것들은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얘기는 사드가 만능 무기다. 이런 어떤 전제하에서 얘기한 거고 우리는 사드 포대 말고도 여러 가지 대체적인 어떤 안보 수단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키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해서 무수단에 핵탄두를 심어서 쏘거나 아니면 노동을 고각으로 쏘는 거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보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때는 사드로 잡아내고 그 다음 것들은 팩스리로 잡아내는데 나머지 것들은 모기채로 잡는다. 뭐 모기채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롱셈이나 M셈은 모기채냐는 반론이 나오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동시에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앤 그 C4I 시스템이라 그래서 동시에 지금 다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엄청난 양의 현무2, 현무1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북한이 늘 얘기하는 방사포가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룡이라고 하는 게 있고 천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미국의 에메랄스랑 비슷한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날아가면은 엄청난 폭탄이 떨어지는데 이게 이라크 전쟁 때 한번 썼었어요. 과거 걸프 전쟁 때. 그때 당하는 쪽에서는 강철비가 떨어졌다. 아이언 레인이라고 네, 표현했는데 네. 그게 에메랄스입니다. 그래서 에메랄스가 미국제 수입한 것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든 천무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북한 지역을 초토하기 때문에 네. 이종석 장관이 북한 문제는 좀 아시겠지만 이 군사 문제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시니까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혹시 반론이 있으면 저희들이 소개해드릴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은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PC방 간첩 잡혔다는 소식 기억하실 텐데요. 자, 오늘
그분들이 2명, 남성 2명이 기소됐다고 하는데요. 손소 변호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54세의 직업이 없는 이모 씨, 그리고 또 회사를 다니는 52세의 김모 씨 2명이 네네. 그 기소가 됐는데요. 중앙지검에서 이제 공안 일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제 그것까지 다 이제 그 드러나게 됐는데요. 2014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네. 대북 보고문 등의 네. 문서를 3차례 작성을 했고, 네. 그 이외에 이적 표현물도 무려 이제 상당히 많이 소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행동을 하다가 이런 걸 만들었겠죠. 만들어서 PC방에서 전송을 하던 상황, 그 현장에서 검거된 것 맞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체포 당시에 이제 그런 영상이 없으면 또 나중에 뭐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체포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이 있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이례적으로 체포 장면 그 당시까지 다 영상을 촬영해서 공개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네. 특히나 이제 이 2명의 남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베트남에서 그 북한 공작원들과 만났습니다. 아, 특히나 그렇군요. 두 차례나 만났고요. 2014년 3월, 2014년 8월 2차례 만난 거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두 차례나 북한 공작원을 실제로 만났고 그 후에 포섭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적 활동을 해서 결국은 구속 기소가 됐고요. 이제 네. 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된 거로 보이는데요. 김정봉 실장님,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베트남까지 가서 북한 사람들 만나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방법이 다양합니다. 네네. 이 사람들이 먼저 베트남 그 대사관 그 홈페이지 이메일 주소를 알아가지고 자기네 뜻을 전달을 해서 가서 만나는 방법도 있고. 베트남에 있는 북한 대사관 홈페이지를 알아서 네. 찾아가서 만난다. 네,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국내에서 이렇게 그 자기 종북 의사, 네. 북한을 추종하겠다는 의사를 자꾸 표명하게 되면 국내 고정간첩이 접선을 합니다. 아, 그럼 어떻게 표명을 하죠? 그 활동을 하죠. 그런 친북 단체도 있고 하니까. 네. 아니 친북 사이트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자기 연락처를 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신호를 주는 거군요. 접선을 해 옵니다. 그러면 그 국내 고정 간첩이 그러면 베트남에 가라, 아니면 중국에 가서 누구누구를 만나라, 라고 지령을 주면은 가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공작금을 받거나 뭐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건 그런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포섭을 당한 다음에 계속 국내에서 활동을 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225국이라는 게 또 눈에 띄는데요. 그건 뭐 하는 곳입니까? 225국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네. 것이 김정일이의 그 처조카인 이한영 암살 사건 네네네. 바로 225국에서 한 겁니다. 그게 1995년이었습니까? 97년도였습니다. 97년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대외 연락부였습니다. 해외 연락부. 네, 네네. 네, 대외 연락부였다가 그 이한영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우리 언론에 크게 노출되니까 사회문화로 이름 바꿨다가 네네. 김정은이가 등장하면서 이걸 이제 225국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국정원에서는 이런 정황들 다 어떻게 파악하고, 모든 정황들이 다 파악되고, 속속들이 잡으면 간첩들이 없어지겠지만, 어떻게 파악하는 겁니까? 대개 이럴 경우는,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아, 북한이 쓰는 인터넷 회선이 현재 한 10,000개쯤 되는데, 10,000개 중에서 이제 대남 공작부서에 쓰는 그 회선들이 있는데, 그 회선하고 인터넷 교신을 하는데, 특정 용어를 쓰거나, 네. 용어를 이제 쓰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적을 하게 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거기서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첩하면 뭐 옛날 얘기, 뭐 해묵은, 종북몰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 실제 존재하는 위협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는 지금 영토 분쟁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오늘 결론이 난다고 하죠. 손수 변호사, 어떤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남중국해가 이제 군사적인 요충지고 더더욱 계속 또 이제 중요성, 자원까지 이제 관여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 그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상설중재재판소가 이번에 필리핀의 어떤 그 제소를 받아들여가지고 판단을 네. 하게 됐는데요. 네.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두 가지 쟁점이 있었군요. 네, 첫 번째로는 중국이 이제 이른바 구단선이라고 해가지고 네. 전체 남중국해의 90%를 자기 영유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과연 그게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중국이 마음대로 그은 선, 그게 과연 정당하느냐,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냐, 이걸 따지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국이 자신들이 봐도 약간 좀 주장이 좀 약간 그 근거가 좀 이제 미비하니까 네. 강화하기 위해서 암초라고 하죠. 이제 항상 그 육지가 이렇게 바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가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암초들에 대해서 인공 섬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섬이 존재한다.
한다. 그렇습니다. 매립을 해서 섬처럼 만들었는데 과연 그런 인공섬들이 영유권을 이제 그 주장하고 이제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번 PCA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의 판단에 따라서 남중국해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뭐 일본 또는 미국까지 관련돼 가지고 그 외교적으로도 큰 여러 가지 그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섬에 망망대해 섬에 뭔가를 하나 구조물 하나 만들고 여기부터 내 땅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 구단선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정훈 의원. 네. 이 구단선이 뭡니까? 일단 구단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드릴게요. 같습니다. 네. 태권도 1단, 2단, 3단, 9단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1단선도 있고 8단선도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1단선하고 8단선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9단인만 존재하는데 네. 9단이 이게 앞에 1, 2, 3, 4 올라간 게 아니라 점 9개로 점선을 9개 그어서 9단선이고요. 네, 지금 보이는 이 점들. 네, 그런 그렇죠? 그렇게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포인트들을 이 점들을 연결한 선 그렇게 네. 얘기되는 거군요. 과거에는 원래 점이 2개 더 있어갖고 11단선이었어요. 11단선이었군요. 근데 2개 선은 중국이 지웠습니다. 그건 왜 이제- 지었죠? 그거는 이제 베트남이 북쪽 베트남이 과거 공산국가였잖아요. 네네. 공산국가 시절에 그 나라랑 사이가 좋으니까 슬쩍 지워줬습니다. 네. 근데 저 구단선을 지금 중국이 떠들고 있는데 저 구단선을 만든 나라가 중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나라? 아닙니다. 대만입니다. 대만. 대만이 이 선을 그게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이러니입니다. 네.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죠. 네네. 지금 자유중국 대만은 그때 연합국가 중에 5개 승전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뭘 주장하는가 하면 왜 2차 대전 끝나고 왜 카이로 회담부터 쭉 얄타 회담 쭉 오면서 과거 일본이 차지했던 모든 땅은 중국이 인수한다 이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이 그때 연합국 대표로서 자기네가 인수해야 될 땅을 47년도에 어떤 몇몇 학자들이 과거 중국 2000년 전, 3000년 전 한나라 시절에 이러이러한 섬에 가서 그 섬 이름을 지은 적이 있다는 근거로 네네. 11개의 이 점선을 그은 게 시작입니다. 지금 중국이 많이 떠드는 작년에 전승절 우리 대통령 가셨는데 그 전승절에서 중국이 승리했다는 것도 대만이 일본을 이었다는 것이 중국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47년도에 저걸 했을 때 그냥 웃고 지나갔어요, 아무도. 지나갔다가 저게 언제 살아나는가 하면은 60년이 지난 2009년도에 중국이 저 2개를 지운 구단선을 그으면서 이게 우리 원래 바다다 하고 네. 대만 거를 뭐랄까요, 나쁘게 얘기하면 내다봐야 했다 그럴까요? 그렇게 한 겁니다. 네. 들어온 거고. 네. 그러면 저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어떻게 보신가 하면 네. 자, 우리나라에도 왜 제야사학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대주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전체가 대한민국 조선의 영토였다고 주장하시잖아요. 네네. 설사 3000년 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국제법상으로 영토 문제를 따집니다. 네네. 지금 국제법상으로 저 바다 문제는 뭐를 따지는가 하면 중국도 비준한 UN 해양법 협약으로 합니다. 네. 그거는 자기네 영토인 섬에서부터 200해리까지만 EEZ고 12해리까지만 영해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기 스프레틀 군도 뭐 남사군도 쭉 나오잖아요. 그 섬에서부터 200해리까지만 EEZ고 그다음에 12해리까지만 영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구단선은 잠깐만요. 국제적으로 자. 부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을 다 중국 주장대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스플레틀리 군도, 네. 남사군도죠. 파라셀 군도, 여기는 중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건 서사군도라 그러나요? 서사군도. 네. 남사군도, 서사군도는 다 중국 땅이다. 아닙니다. 그 섬에 스프레틀 군대 가보면은 네네. 저기 어떤 섬들은 베트남이 갖고 있고 어떤 네네. 섬은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고 브루나이 갖고 있고 중국 지금 차지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동사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기 다 중국 것도 아닌데 지금 저기서 각각의 나라가 보유하고 있으니 거기서 EEZ를 그으면은 구단선은 다 부인되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도 저 구단선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중국도 비준했습니다. 네, 저희가 궁금한 건 우리나라는 여기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국제법을 따라야죠. 우리도 국회에서 이번에 사드 문제 나오니까 국회 비준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도 국회 비준 받은 게 유엔 해양법 협약이거든요. 그럼 네. 그거대로 가야죠. 미국과 중국이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그럼 결국 우리는 미국 편 들고 중국하고 한번 붙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수출액의 한 60% 정도가 그걸로 지나가야 됩니다. 아, 어디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네, 그걸 지나가야 이렇게 되는데 저걸 지나가는 전부 거죠?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중국 저 바다라고 그러고 네네. 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중국 걸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중 간에서 남사군도 문제에 대해서는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자, 우리에게는 해양의 자유, 항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아까 우리 손 변호사께서 암초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네네. 암초가 어두울 암자 암초가 있고요. 바위 암자 암초가 있습니다. 네. 어두울 암자 암초는 물속에 들어가 있는 바위예요. 이오도처럼. 네네. 그거는 절대 영해나 영해 기선이 안 기전이 되고요. 예, 기점이 될 수 없죠. 복도 같은 섬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바위 암자 암초인데 락스라고 네네. 쓰는데 네네. 그런 데에선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물론 그렇죠. 뭐 네. 일단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섬들은 EEZ의 기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저기 동사군도, 남사군도, 서사군도에 있는 섬들이 바로 바이암자 암초입니다. 저런 모래섬도 있고요. 저 섬들이 늘 빈 땅으로 있고 모래톱으로 있었는데 대만이 47년도에 부단선을 근 다음에 저 동사군도에 가서 대만 사람 풀어놓고 닭을 키우고 오리를 키웠어요. 경제행위 하니까 네네. 이게 우리 섬이다 해갖고 그 다음에 막 중국이 지금 가가지고는 거기다가 시멘트 보석 비행장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건 인공으로 만든 건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필리핀이 이번에 국제재판소에 건 거거든요. 저렇게 네. 되면은 유엔 해양법 회격대로 하면 저건 EEZ 선이 안 되고요. 네네. 그리고 그거대로 하게 되면 우리의 독도도 EEZ 선이 안 되죠. 다만 우리의 영해를 갖고 있는 선이 되는 거죠. 네. 그게 해양법상으로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 국제 해양재판소의 어떤 결정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북한 내부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북한 매체가 최근에 야경을 하나 공개했는데요. 저희가 어딥니까? 원산이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정말 놀랐습니다. 저 그림 같은데요. 처음에 뭐 홍콩이 하는 게 생각을 했는데 실경 맞습니까? 네, 실경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네. 지금 현재 LED 네. 등을 갖다가 이 선을 깔아서 이렇게 네. 화려한데 고위급 살급자에게가 바깥에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실내에는 전기 공급이 안 되고 바깥에 화려하게 찍기 위해서만 전기를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상해 같은데요. 천지개벽한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실제 그렇지 않다는 네, 그렇지 얘기죠.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산에 왜 저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까,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네. 원선에 김정일이의 별장이 있습니다. 네. 송로유원지 별장이 있는데 자주 왔었죠, 거기 네, 실제로. 거기에서 네. 태어났다 그러고 네네. 그리고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 이제 어린 시절을 거기서 좀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또 이제 원산을 마신령 스키장하고 네. 원산 송도 유원지하고 합쳐서 거기를 이제 관광 컴플렉스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비록 위장됐지만 그래도 화려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자꾸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모습에만 신경 쓰는 것 같은데요. 북한 내부의 어떤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이정훈 의원, 김정모 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순위 공개하겠습니다.